지금 제가 몇 주째 이걸 하고 있는데 어,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제가 이해하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의미가 확실히 이게 와닿아야지 이게 다음 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깊이 좀 보고 나니까 이제 앞뒤가 조금씩 이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추상적 기호라고 해서 지난주에 잠깐 하다가 말하긴 했는데 이 덧 코드화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한 부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260페이지인데 261페이지 여기에서 262페이지인데 요 덧 코드화라는 거를 한번 262페이지예요. 근데 어, 그 체크를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덕코드화가 뜻이 뭐냐?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코드나 기호 체계를 하나의 지배적인 코드로 통합하는 과정이랍니다. 이게 사실 덕코드라는 게 이렇게 애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드가 아니고 통합하는 거예요. 어떤 지배적인 어떤 그 코드가 나와서 기존의 기호 체계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걸 덕코드와 오버코딩 이걸 또 다른 얘기로 개발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그 어, 클래스화 시킨다거나 이게 추상화 이렇게 오버라이드 한다거나 이렇게 추상화 오버라이트. 예, 추상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자바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라이브러리 명을 해가지고 걔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거와 비슷하게 기존의 어떤 체계와 새로운 체계를 인터폴리트, 이게 서로 호환되게 해주기 위한 어떤 코드를 더 씌우는 거를 이 덧 코드화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좀 더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덮어 씌우는 거지, 덮어 예, 씌우는 거. 더 씌우는 거예요. 예. 기존의 코드와 구조를 자기 체계에 맞게 재조정해서 이 통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덧코드화는 그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어떤 어,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의미 생성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번역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번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다른 건데 추상적이거나 순수한 어떤 기호 체계를 다른 기호 체계로 변형시킬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전제적인 뭐 기호계가 있고 뭐 각자 우리가 아까 5개 정도, 4개 정도의 기호계를 배웠는데 이 기호계가 다른 기호계로 번역돼서 그 의미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이 변형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더 코드화에서 유래하는 번역의 가능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번역과 변형은 약간 의미가 좀 이따 설명이 좀 다르거든요. 다양한 기호나 코드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코드로 통합됨으로써 상호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지는 현상을 이 얘기하는 거고, 이 더 코드, 번역 가능성은. 그리고, 근데 이제, 요렇게 뭔가를 더 코드화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 다양성은 감소하게 되고 지배적인 코드에 의해서 억압될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기호작용이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코드화의 되게 대표적인 예는 이 통일국가의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화폐라든지 표준어 이런 것들이 그 이런 더 코드와의 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변형은 이제 유비적 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형을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새로운 의미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번역은 의미 보존이고 의미 보존한 변화고 이건 변형은 완전 새로운 어떤 걸로 바꾸는 어떤 생성의 의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표 작용 체제에서는 이게 프리 시니피항이죠. 시니핑. 그래서 CDP 앙이 기표, 예, 기표죠. 시니피항. CDP 애가 기의. 그쵸. 아, 이거는 기표, 그쵸?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중심적인 기표로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유사한 유비의 관계 있잖아요. 유사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거 없이 다양한 기호와 코드가 유동적으로 작동하는 상태가 바로 이 전 기표 작용 체제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기호와 의미가 자연이나 신화, 영혼 등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인간 세상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가 신화를 갖다 쓴다든지 아니면 자연의 어떤 토테미즘을 가져다가 그걸 비유하잖아. 이렇게 우리의 이거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거기서 갖다 쓰는 이런 그 체제를 전기표 작용 체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유비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한다. 그러니까 유비, 비슷한 어떤 상황과 그 스토리에 의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과 현상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계속 뭔가 이렇게 그 별 자리를 보고 거기에 모양을 가지고 비슷하게 저건 어떤 거야. 뭐 이러면서 스토리로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신화적 설명이 있는데, 뭐, 천둥이 치면은 뭐 신이 분노한다라는 건데, 이건 결국 인간의 어떤 분노의 감정을 이런 어떤 자연현상하고 연결하는 거고, 그리고 토템주의에서는 특정 동물과 식물을 상징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보면은, 저기 마늘이라든지 그 뭐 저기 고조선 그 설화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하고 곰이었나요? 곰, 예, 네, 호랑이하고 곰. 네, 그쵸. 그게 개인이 아니라 원래는 부족이었다. 그래서 곰의 부족이 있고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상징적인 동물과 자기의 부족을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그 유사하게 그리고 자기 부족이 호랑이처럼 우리 부족은 용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 기표작용적 그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의미나 중심 기표가 없이 그냥 단지 사물과 현상 간의 유사성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전 기표 작용적 체제고 이 체제 안에서는 아까 이런 어떤 유비적 변형이죠. 생성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사람들이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그 과거의 일 같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속 신앙에서는 그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설명할 때 무속인들이 뭐 조상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신화적인 스토리를. 그런 게 지금도 사실은 이런 전 기표 작용적 체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게 뭔 소리야 계속 그랬는데 근데 기표 이제 작용적 체제는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상징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적 변형은 뭐냐면은 그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다른 기호나 의미로 변형되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중심 기표라는 게 어떤 생겨요. 이게 좀 이거는 챗GPT에 나온 얘기인데
이 중심 기표, 어떤 신이면 신의 사회, 아니면은 뭐 어떤 토템에 나무면 나무, 수호신 사회, 아니면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상징을 이게 딱 기표로 가지고 그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통해서 기호와 의미를 조직하는 거죠. 그 중심 기표를 중심으로 모든 기호와 의미를 그쪽으로 조직시키는 이게, 이게 신정사회에 가능한 왕정사회라든지 이 뭐 파라오도 하나의 이런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기호들이 서로 지시를 하고 의미는 기호의 관계망 속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 기호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어떤 기호들이 서로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호가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은유와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미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의 해석이 중요하다. 네, 그 권위자가 이건 어떤 거다, 이건 배반행위다, 이건 누가 노할 일이다, 뭐 어떤 상징을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심기표는 뭐냐? 그래서 기호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 기호를 중심기표라고 하고 의미 중심점이자 권위의 기준, 이게 어떤 힘의 권력의 기준이 바로 이 중심기표고요. 예로는 신이 있는데 신은 모든 교리와 가르침을 신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그리고 다른 기호와 의미도 신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신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이런 게 이제 신 중심의 기표고요. 그리고 이게 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순환 구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단어 사전을 보면 단어 사전에 한 단어를 찾으면 또 그 단어가 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고 저 단어를 찾으면 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 모든 기호들이 서로 반복하면서 어 서로 지시하고 계속 무한히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 해석은 이제 의미는 객관적이 아니라 해석 과정에서 생성이 되며 해석자의 지식과 권위에 의존해서 지금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예시를 들여가지고 설명을 하면 중세 유럽 사회에서 를 사회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중심 기표는 이제 하나님이 사회와 세계의 중심 기표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제 지표가 되고 그러면 이걸 상징적 변형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사실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호로 바뀌었어. 이게 상징적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순환 구조가 되냐? 이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경의 구절들, 이 서로 해석하고 참조해서 이 교회의 가르침을 순환 구조 속에서 권위를 계속 획득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 구조의 어떤 얘기들이고, 근데 이러한 가르침이나 이런 권위를 주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학적 구조의 이 성경의 해석을 교황청이나 성직자 계급에 의해서 독점되고 일반 사람은 그 해석에 의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표 작용적 체제에서 얘기하는 중심 기표가 뭐고 그걸 어떻게 상징적 변형을 통해 가지고 했고 거기에 순환 구조는 뭐고 해석학적 구조는 뭔지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되게 심플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표 작용적이라는 것은 되게 어, 상징을 가지고 그 상징에 모든 것을 맞추는. 이게 결국은 기업들이 가지는 비전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쵸, 비전이죠, 비전.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형태로 요 구조를 딱 쓰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제라고 하는 거 기표 언어 체제잖아요. 언어 체제. 이 언어 체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어떤 그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기호작용적 체제라고 하는 이 형태를 잘 써먹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기표작용적 체제인데 이건 뭐냐면 논쟁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에 저항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반기표 작용적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번 예시를 들자면 예술 운동의 반항적인 표시를 위해서 사실 이제 다다이즘이나 펑크 문화와 같은 예술 운동은 기존의 예술적 규범과 사회 질서에 반항하고 전통적인 기호와 상징을 왜곡하고 원래 이 다다이즘이나 펑크가 약간 그 전통적인 기호나 상징을 왜곡하잖아요. 그리고 해체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 왜곡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논쟁적인 어떤 변형을 했고 그리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사회 비판을 전략적으로 전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어떤 운동 같은 거죠.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적인 변형을 이 반기표 작용체제에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자기 어떤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기 위해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 암호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반기표 작용 체제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논쟁적 변형과 이 전략적 변형이 이제 중요한 이, 이 체제의 중요한 어떤 의미 생성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 변형이라는 건 의미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표 작용적 체제인데 이게 이제 의식적인 변형과 모방적인 변형이 있는데 이 후기표 작용은 이제 이런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서 개인의 내면에서 생성되고 변화한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이거를 개인화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주체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주체의 분열과 개인의 내면의 경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과 내재화되는 거, 예, 그런 거죠. 개인이 기존의 구조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사실은 근데 개인의 내면에 생성되는 주체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욕구. 예, 여기서 나의 주체화가 시작이 되고 이런 어떤 욕구가 결국은 누군가를 의식적인 노력과 모방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의식적인 노력과 모방을 통해서. 이게 보면 의식적 모방적. 그래서 주체화와 탈영토화는 이런 어떤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내가 주체화가 되고 탈영토화가 돼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 기표 작용 체제의 흐름인데 이게 근데 좀 더 이제 그 밑에서 설명하자면 이 주체화와 자기 탐색이라고 하는 건 처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런 새로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 욕구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의 주체성 분열,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의식적인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이제 나 변화해야 돼 이러는 새로운 자아를 찾아 타인의 행동이나 특성을 모방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이게 이제 의식적 모방과 변형이죠. 예.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탈주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성찰을 통해서 탈주선을 긋고 거기서 이제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려 하는 움직임
의도적으로 기존의 삶의 방식에 탈주해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다른 모델이나 이상적인 모습을 모방한다는 거죠. 그 이 탈주한다는 거, 탈주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새로운 자아를 찾는 것은 어 계속 탐색하는 것만 끊는 게 아니라 결국 선을 한번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에 하고 그러면 이젠 떨궈져 나오면서 결국은 난 뭘 하냐면 기존 관계와 사회적 구조를 배반하는 거죠. 이 배반하고 이게 탈영토화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전의 집단과 믿음을 의식적으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해 주변의 문화와 관습을 다시 모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배우기 위해서 모방하는 거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탈영토화된 내가 이제 결국은 내재화를 시키는 주체화를 하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서사. 내가 이제 서사. 그래서 그리고 이 서사를 통해서 자신을 재해석하고 변형시키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조하거나 모방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조해서 나의 어떤 서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의 그 후기표작용적 체제의 그 의미 생성의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지금 그 들레즈는 이 후기표적 체제에서의 우리 개인의 인간을 더 집중해서 본 거죠. 이 기존에 그 정리했던 내용을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딱 정리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들레즈 책을 공부하는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쓰던 우리 저 네,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언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가 이제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 이 들레즈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언어를 지금 네.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내면화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주체화. 그럼 이제 사고 방식도 바뀌고 그 더 나가면 이제 행동도 바뀌는 거지. 네. 모방을 하는 거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어. 노력도 하고 계속 모방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고 계속 써서 의미가 틀려도 쓰고 그래서 계속 맞춰가고 이, 이 시행착오적인 이런 얘기들을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주체화라는 과정을 통해. 음. 원래 그 우리 인간 우리한테 그 과거에 근대에 요구했던 것은 완벽함이었잖아요. 인간에게 인간이 완벽한 지식을 알고 그 생각의 어떤 그것들이 되게 그것도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 들레즈에 의해서 그런 어떤 완벽한 삶에 대한 부분들의 그 부담들이 많이 그 완화됐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 과정을 가지고 과정으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과정에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고 하니까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호작용적 체제, 예,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기표작용. 음, 기표작용적 체제. 예. 그게 가장 안정된 언어 생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이게 그 결국은 추상적인 기존의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더라고, 이게. 음. 그래야 이렇게 국가가 유지되고, 예, 조직도 유지되고, 기업도 유지되고, 가정도 군대도 유지되고, 유지되고, 이렇게 조직이 다 유지되는, 사회도 유지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필요한 거고, 인간 사회에서는. 그쵸? 이게 사실 이 네 가지 단계가 다 지금도 있어야 일어나고 돼. 있어요. 예,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음, 이런 어떤 네 가지가, 그리고 그걸 우리 지금 현실을 논쟁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속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기존의 어떤 체제에 반해서. 그쵸?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처럼 이렇게 계속 탈영토화의 과정을 통해서 탈주선에서 배반과 탈영토화를 통해 가지고, 근데 저 말은 되게
다른 말로 바꾸면 바꿀 수 없을까요? 배반이라는 단어가 걸려요, 계속 마음에. 배반? 네, 배반. 아, 배반자. 배반과 탈영토화. 예. 이게 이 책에는 배반으로 써 있거든요. 배반해라. 배반해야지. 그렇잖아. 배반의 장미 있잖아. 배반을 해야지. 그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네. 것에서 기존 것을 배반해야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지. 그거를 계속 거기에 종속되고 그거를 추정한다면 그 배반 안 한다고 그 철저히 거기를 추정하고 따른다면 그러면 탈주를 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이건 뭐예요? 갑자기. 어, 예, 제가 열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뜨네요. 그렇죠. 근데 배반보단 좋은 단어 없을까요? 너무 배반의 장미는 좀 너무 그래. 아니, 제가 이거를 그 어떤 우리 그 전무님께 설명을 한번 했더니 그 배반이라는 단어에 편착하시더라고요. 배반하는 너무 배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아니, 그러니까 배반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 네, 단어가 그렇죠. 갖는 네, 그거를 계속 따르면 저 배반이란 단어가 걸리적거리지. 네, 그렇죠. 예. 근데 들레지 책을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읽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되고, 아, 저 네, 사람이 배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이걸 썼구나, 라는 걸 그렇죠. 이해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린 반기표작용을 거쳐서 새롭게 후기표작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의미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면. 예, 의미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좋은 단어를 써주면 번역상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과정은 정말 그 세 개를 이 네 개의 언어 체제를 보고 이 언어 체제가 그 작용하는 것들을 잘 알고 이건 지금 어느 체제인데 어느 체제인지 확인하면서 계속 그 소통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이 걔가 주는 어떤 메시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 같습니다. 이제 이 말 많은 이제 도표적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표적 변형은 이게 결국 뭐냐면 그때 이제 얘기하다가 그 기호계나 기호체제의 절대적 긍정이 탈영토의 고른판 위에 산산조각 내는 변형이라는데 이 결국은 이게 이 고름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 한번 더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듐식 고조에서 나타내는 개념으로 위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연결과 변형이 가능한 공간을 고름판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층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뭔가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하지만 이렇게 그 뭔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그 자유로운 공간이고 탈영토의 고름파는 결국 그래서 뭐냐면 기존 영토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표적 변형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위에 이런 그 토대 위에 변형 그, 이 토대 위에 이제 산상조각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다 올려놓는 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딱딱한 지층이 생기기 전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표적 다이어그램적 변형이다. 그렇게 그걸 의미 생성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층이 형성되기 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왜냐면 고른파는 지금 마치 그 용암이 막 끓고 있는 상태 예, 그런 그쵸. 거거든. 예, 그래서 상당히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방향이 결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예, 지금은 그쵸. 다 같은 균일한 조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방향성이 생기면서 선들이 만나고 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고착화가 되면 이제 지층이 지칭이 되는 형성되죠. 거죠. 예, 그쵸. 근데 그 지층이 형성된 것도 일시적이고 그게 또 거기서 탈영토화가 일어나고 탈지층화가 일어나고 그 그게 해체가 된다고 이제 탈주선을 그치. 타면서 예, 그쵸.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그 고름판, 그쵸. 오름판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치.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게 이 우주 생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게 딜레지의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후가 다 될 수 있는 거지. 음, 지층의 전 단계에서도 그렇으니까 지층이 형성됐을 거고 지층이 형성됐다고 그게 최종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탈영토와 탈지층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또 음. 상태에 이르면 그게 이제 고름판 상태가 또 돼서 그게 또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변형되고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게 생성소멸, 생성소멸 이런 게 계속되는 게 이제 어, 언어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만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기호 체계들이라는 게 이제 기존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기존 것들이 그 이탈 영토의 구름판 위에 올라와서 산산조각을 나는 거죠, 다. 음, 그리고 새로운 기호계를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 네 개의 기호계는 예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시. 네. 사실 그 조합된 새로운 기호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예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음, 결국 이제 이 도표적 변형이라는 거는 그 기호계가 와서 산소조각 내가지고 새롭게 될 그런 어떤 그 바로 그 그냥 유연한 어떤 그 상태, 어떻게 조합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그 변형은 순수한 기호계의 엄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 이 변형이란 단어하고 엄표라는 단어는 서로 다르다. 이 변형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모양이. 근데 그 엄표는 스테이트먼트에 좀 더 가깝다. 이게 약간의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예.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 변형은 이런 순수 기호계의 엄표와 서로 혼동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기호계 파악을 위해 화행론적 분석은 엄표와 또 혼동해서 안 되고, 혼합된 기호계의 엄표와도 혼합된 기호계의 엄표와도 혼동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변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변형이 무슨 뜻이냐? 기호 체계나 의미 구조 자체를 재조직하고 변화시키는 과정, 새로운 기호 체계를 창출하고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것.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런 뜻이고, 이 엄표는 뭐냐? 구체적인 발화나 의미 전달하기 위한 기호 사용하는 행위를 엄표라고 하는 거예요. 엄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화행론적 분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근데 이거는 기호계로 봤을 때 기호계는 기호들의 모임이 아니다. 기호계는 그 기호계는 사회적 행위와 언어 사용 방식, 이 사용 방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언어의 사용 방식, 이게 언어 행위죠. 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언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호계에는 이런 사회적 행위와
행위와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이게 기호계라는 거예요. 사회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네 개의 그 기호계도 그런 어떤 언어 사용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 생성 방식이.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영향인 건데 여기서 변형적 원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변형적 원표는 뭐냐? 하나의 기호계가 다른 데서 온 원표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번역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호계가 창조되는 것은 항상 변형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계를 새로 만들려면 결국은 이 뭔가 그 아까 변형 있잖아요. 무슨 변형 무슨 변형 그리고 번역 번역은 또 그 변형은 완전히 그 바꾸는 거라면 번영은 새로운 기호의 의미를 창출하는 창조적 과정이에요. 창조적 과정. 변형은. 근데 번역은 기존 의미를 보존하면서 다른 문맥으로 옮겨가는 과정. 결국은 뭐 우리가 사랑하면 러브 뭐 이런 식으로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달라지는 것뿐인 것이 바로 번역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이 변형과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기호계가 창조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 263페이지 가보면, 엄표의 변형 불가능한 잔여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잔여물이 뭐냐,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고전음악을 현대적 스타일로 편곡한다고 봤을 때, 이 원곡의 고전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현대적으로 편곡은 했지만 원형의 고전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 그 원형이 바로 변형 불가능한 잔여물인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적 변형은 아까 얘기한 그거라는 부분은 그 상태, 그 변형 새로운 어떤 그 기호계가 탄생하기 전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나 있는 모든 게 유연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혹시 도표적 변형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사님, 성 박사님, 박 박사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성 박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이제 여기 이 책에서 여기서 세 단계, 그러니까 예전에 들레즈가 시네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과정이 있고 변형이 있고 번역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세 단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은 이제 계속 이제 뭐 구름판 위에서 뭔가 계속 이제 네. 흘러가는 거죠. 뭐 이제 뭔가 이제 이게 사회 체제든 뭐든 이게 계속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뭔가 어떤 특이점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변형이 일어나고 그 변형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 번역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한 거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과정. 그렇게 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여행 갔다 와서 여기 또 안 읽어봤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우리 인간은 주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래서 이 도표적 변형을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네. 아, 그 과정이다? 과정? 아니 이제 과정 이제 고름판 위에서 그러니까 고름판은 모든 것이 이제 이제 뭐 이렇게 뭐 예. 높고 낮은 거 뭐 좋고 나쁜 거 그런 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계속 흘러가는 이제 잔재한 상태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이제 저도 구체적으로 뭐 수많은 우리 세계에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뭔가 계속 뭔가 흘러가는 뭔가 있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거죠. 라고 들려지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뭔가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여기서 말하는 게 연결되고 접촉되고 결합.
연결, 접속, 결합돼 갖고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게 어떤 저는 이제 특이점이라고 봤어요. 그게 특이점이 뭔가 발생하면은 뭔가 발생했어 하면은 그 우리 인간이 또는 어떠한 인간이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해석하는 그걸 번역이라고. 그러니까 그 단계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을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네. 음.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전주의 지도에서도 엄청 좀 중요시하게 다뤘던 내용 같습니다. 이것도. 예. 근데 아, 도표적 변형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얘기하니까는 또 새로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을 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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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번역이라고 하는 그게 어, 엄청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쵸. 네. 그러면 이게 그 하나의 그 기호계를 만들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변형의 형태가 있고 이 기존의 어떤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변형이 바뀌는 번역의 형태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게 프로세스의 그 마지막에 번역의 형태가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아, 네. 어, 이, 아, 그러니까 그렇기보다도 이제 어떤 그 기호가 생성된다고 이제 하는 얘기는 기표의 기의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는 단어가 있잖아. 예, 기표잖아. 예, 그럼 이제 그거는 붉고 뭐 하트 모양으로 생기고 시큼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과일 그런 사과를 의미한다고. 네, 네, 그렇죠. 근데 변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뭐 애플 저기 컴퓨터로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음, 그 변형이 일어나면 그 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데 근데 그 잔여물은 있지. 음, 원래 사과의 그 이미지가 남아 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게 변형이고 그래서 기표에 전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를 변형이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번역은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됐든 아니면 그 이전에 사과라는 원래 과일의 뜻이라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 누가 이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그 사과를 그 다른 의미로 이해할 때 음, 그게 이제 해석이라는 말을 쓴 거지. 음, 다른 의미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시를 쓰면 그게 대표적이죠. 시는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요. 시에서는. 어떤 단어를 새롭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시어로다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그 누구야 그 이육사의 무슨 그 손짓 없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그 깃발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그냥 번역이야. 그 음, 깃발의 의미가 변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게 번역을 한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이, 시인이. 새로운 의미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붙인 거지.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거기다 부여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깃발은, 어, 저기, 중세 이런 때는 십자군 전쟁에서 막 깃발을 들고 나가는 하나의 전쟁의 상징, 이런 것처럼 됐다가,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한참 뭐 등정을 하고 막 이럴 때는 정복의 의미로 썼다가 그러면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의미 음, 자체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 무슨 산을 등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의미가 바뀌는 거지. 이게 변형이에요. 음, 근데 이게 또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는 게 없고 그 깃발 하면은
학생들이 뭐 그 저기 운동할 때 이렇게 막 흔드는 응원의 메시지로 만약에 음, 깃발이라는 게 그 단어가 쓰인다면 그럼 그 변형이 또 일어난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변형. 기표의 기의 자체가 변하는 거가 변형이고 그걸 원래는 그대로 있어. 깃발의 원래 그 의미는 그대로 그냥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나는 이 저기 뭐야 독립을 향한 하나의 나의 희망을 나타내는 손짓 이렇게 이육사가 해석을 한 거지. 그건 번역이지 그거는. 음. 그런 의미.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어떤 순서적인 것보다는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른 거네요.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음, 번역은 여기서 창조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인이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건 창조적인 하나의 의미 해석이지. 음, 번역은 이렇게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깃발의 의미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기의는 남아 있어. 음, 근데 변형이 일어나면 바뀌는 거지. 트랜스폼. 예.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단어에.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달리 해서 저기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거든. 그 기의가 바뀐 거예요. 음. 그 맞네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어떤 기억의 창조는 그런 지금 말기하신 새로운 어떤 의미로 변화되는 그 변형의 그 방법과 그리고 음, 기존의 어떤 의미를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더 추가하거나 뭔가 이렇게 음. 해주는 달리 보냐 해석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예, 그걸 이제 번역의 어떤 과정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기호계가 창조된다. 근데 유님 우리가 지금 네 개의 기호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고 또 다른 게 생성이 될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되게 다른 게 또 있을까? 이걸 만들어낸다면 대단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반기표 작용을 하면 새로운 그, 그 언어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음, 기호 체계가 될 수 있겠지. 네. 그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새롭게 형성된 기호 체계에서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제 쓰겠죠. 또 그 기호들의 의미를 가지고, 음, 그 활용을 할 때는 변형은 안 일어나는 거고, 번역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겠지.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언어도 어떤 상태가 되면은 탈영토화 고름판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산산조각 나고 음, 그 새로운 언어 체계가 또 기호 체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땐 변형이 일어나면서 단어들의 뜻이 많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쓰던 언어들하고 기호 의미들하고 지금 우리 그 해방 후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하고는 상당히 다른 게 많죠. 음,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그 해설을 해줘야지, 해설. 그러네요. 번역이 아니라. 그게 그 단기간에 창조되는 건 아니네요. 되게 오랫동안 될 그렇지.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변형은 언제든지, 아니, 저기, 번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나 해가지고 저도 새로운 기호계를 만들면 그게 어, 완전히 새로운 기호 체계를 만들면 변형이 일어난 거죠. 나만의 그라운드를 지금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자기가 그 새로운 김혜수가 그 기호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고. 기존 단어들에다가 예, 새로운 의미를 다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그렇죠. 개인들은 이제 이거를 따를 거냐 말 거냐. 들레즈 철학을. 그거에 따라
부기표적 작용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는 건 그렇죠. 예, 맞아요. 개인 선택의 문제지. 예, 근데 요런 우리나라 전체가 들레지 책을 다 읽고 야, 이거 되게 새로운 기호 체계가 멋지네. 음,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반기호 체계 작용이 일어나겠죠. 이 음,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겠지. 음,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와, 상당히 큰 얘기네. 음. 근데 이게 결국 바뀌지 않겠네요. 근데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오래 걸린 건 오래 예, 걸려. 시간이 걸리고 그 선택의 여지는 있겠지. 이제 그거 말고 뭐 니체의 언어를 받아들이자. 음, 그러면 이제 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자들 사이에 네, 그러니까 언어 그 시스템, 언어 체제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고 있는 언어 학자들이 무엇 받아들이느냐가 그게 주류가 되면서 시민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화행론이라 그랬잖아, 화행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퍼스는 이제 화용론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게 화용론이고 여기 언어 화행론은 행위, 예, 그 언어를 통해서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화용론을 좀 한 단계 더 그 행동까지 이어서 얘기한 것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 체계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러니까 기호라는 기표와 기위의 합이니까 네, 그것들을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호계라는 건 기호, 기호 몸이 아니라면, 기호들의 집합 플러스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사회적 그러면은 행위. 행동이 어떻게 유발되느냐, 그런 화행론적 체계가 같이 합쳐질 때 그게 전체가 기호 체계를 형성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거는. 아, 그러네요. 언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영어라고 그랬는데, 빠로래요, 빠로. 소실의 용어로 한다면 발화. 바로, 바로, 단어나 우리가 말을 한 것, 음, 이미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그게 언표예요, 언표. 말로 표시한 것. 음, 네, 그, 되게 용어들 하나하나가 되게 확인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중요해요, 이거, 여기서는. 새로운 기호 체계를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유비적 변형이라는 거 앞에 아까 그 전제적 그 기호 체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비적 변형이 뭐냐라고 이제 하나 다시 빼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사랑, 환희,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다는 거죠. 표현이 있죠. 근데 그거를 기표작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어떤 상징화의 어떤 그거고, 주체적인 체계, 주체화의 관점에서는 그냥 개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화도 결국 어떤 고정된 그 중심 기표를 만드는 거고, 개인화도 그 내면화된 나의 안에 고정된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와 이게 근데 전 기표 작용적 그거하고 기표 작용적 체제하고 번역이 비슷한 체제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얘도 비유에 의해 가지고 뭐를 하듯 얘도 근데 비유라는 게 어느 정도 고정돼 있잖아요. 자기들 상황에 맞게 설명하듯 이것도 결국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절편성과 다성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체제들을 강요함으로써 이런 어떤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모두 통일성 있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저항하는 이 다정성과 절편성에 의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설명을 하면 위에 이 두 체제는 결국 이렇게 상징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안에 질서와 통일성이 중요하다. 내용의 그 본질은 어, 질서와 통일성을 위한 어떤 그 기호 체제인 거죠. 근데 고정된 중심 기표와 이 주체의 내면의 경험, 이 경험과 기표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의미를 규정하는 거죠. 규정이 이제 고정되는 거죠. 하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기호를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의 중심으로 모든 기호를 해석. 그러니까 내면의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그 중심기표라는 건 중심기표라고 하는 아까 신이라고 하는 중심기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고 이거를 어 절편성과 다양성은 이러한 체제에 아니다 하고 저항한 거죠. 근데 절편성이 뭐냐? 절편성은 기호나 의미가 하나의 통일된 의미나 기표가 아닌 분절된 여러 가지 기호들의 흐름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분절돼 있다 서로 되게 많이. 다성성은 여러 목소리의 해석이 중첩돼 있다는 건데 뭐냐면 고정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네, 요게 이제 절편성과 다성성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결국은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성에 대한 얘기. 네, 이것이 결국은 앞에 질서와 통일에 의해서 하나의 중심으로 모든 기호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 저항하게 한다는 거죠. 그 절편성과 다성성을 다양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래, 네. 그 변형 가능 잠재성이라고 봐요.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이 이 두 가지다고. 절편성과 다성성. 아, 그러니까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기호 체계, 그 기호의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가 일어나는 전초 단계라고 이게. 이게 중심 기호라는 건 어떤 의미의 그 기표의 의미가 정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으면 이게 아마 60년대 나온 사전하고 국어 사전하고 지금 나온 국어 사전이 다를 거예요. 어떤 단어의 중심 기의가 있다고. 그걸 해석하는 그 시대의 그 의미가 정해져 있다고. 그렇죠. 근데 20년, 30년, 뭐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바뀌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호작용 체계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게 절편성이에요. 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대요. 똑같은 단어를. 그럼 이제 나중에는 아예 변형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는 그 쓰는 사람이 소설가든 시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자기가 아는 의미로 그 말을 쓰겠죠. 음, 그거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음, 그렇죠. 예, 그게 번역이라고. 그러니까 번역을 해봐야 그 단어의 의미는 변하지 않아. 네, 그렇죠. 예, 그 시대, 그때의 맥락, 그 문장에서 아니면 저기, 빠롤, 음, 언표지, 그 언표에서만 그렇게 쓰였을 뿐이지 그 사전적 의미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 여기서 중심 의미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라고 이해하면은 이해가 다 쉬워요. 그 음, 사전의 의미가 한 번 정해진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 아마 한 50년 후에 또 그 국어문학회에서 국어사전을 편찬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쓰는 단어와 다른 의미를 또 거기다가 번역을 했으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써놓을 거예요. 그때는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은 전 시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 사전 이거의 중심 의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뜻이 이제 2분되고 3분되고 쓰는 사람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하면 이제 분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음, 단어의 의미에서. 음. 같은 단어를 이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건 번역이고 어, 어, 다르게 해석하는 건 번역이고 음. 뜻이 두 개가 있다니까. 그렇죠. 해석이 아니라 이미 뜻. 그 중심 기표가 의미를 기의를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절편이 일어난 거라고 그게.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다가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 의미를. 그러면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저, 근데 영어에는 되게 이게 많던데. 그게 두 개로 갈라지면 절편성이고 세 개 이상으로 여러 개로 막 다르게 의미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를 하면 그게 다성성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지면 절편성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절편성이라는 단어는 이분법적으로 갈라진다는 의미더라고 보니까. 아,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 한 기표에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단어들 많아요. 지금도 그쵸.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다sam성하고 그걸, 그, 잘못 좀 이해했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고 의미로 쓰인다고 해서 그게 다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편성, 다선성이라는 말은 이제 평평한 아까 고른 판으로 가기 전 단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변형 단계로 가버린다고. 그게 의미가 완전히 변해버린. 음, 그래서 변형의 전 단계로서 이게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현상이다. 언어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요. 변형의 전 단계. 예. 왜냐하면 얘들은 현재는 질서와 통일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음, 기후작용 체제인 거야, 현재는. 거기서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절편성이고, 세 개 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다성성이고. 다sam성, 예. 다sam성. 그러면 그 두시 기표는 언젠가는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뭔가 새로운 그냥 아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새롭게 다시 그렇지.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예. 것이죠. 제3의 뜻이 또 등장해가지고 그걸로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단어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고. 트랜스폼. 음.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게 흑인 노래예요. 미국 흑인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예들이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그 영어의 어떤 기표라고 해야 되나? 그 랑그가 이제는 이런 작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랑그를.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어떤 어, 상태나 신화적인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분 안에 암호를 가지고 이렇게 암호식으로 이렇게 기존의 기호 체제에 대한 어떤 반항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는 강제 노동에 이제 아프리카의 옛 노동요를 섞어서 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기독교화가 되고 흑인들도 기독교화가 되고 또 노예제도가 철폐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주체화 개인과 그 개체화 과정을 이제 흑인들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음악은 유비를 통해서 이 과정이 번영이 됐다는 거죠. 비슷한 어떤 형태로. 이게 뭐냐?
이 흑인들이 이제 이런 음악들을 이렇게 그 섞여 있는 그 재즈 비슷하게 이것들을 이제 섞어서 부르니까 검게 이제 백인들이 얼굴을 칠하고서 이 사람들의 노래를 그냥 강정, 강제로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그걸 그 표식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흑인들이 자기들이 더 검게 하고 그 백인들 것까지도 거기다 이제 변형을 해서 번역과 변형을 통해서 춤과 노래를 다시 되찾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레즈는 결국 우리는 얼굴성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지 보게 됨 이러면서 얼굴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성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이 얼굴성의 문제는 흑인들의 어떤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거다. 하는 거고 이 백인 중심의 사회적 기호 체제에 의한 왜곡되고 통제되는 과정. 이게 이제 그 흑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런 기호 체제로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검게 칠한 얼굴을 한 백인이 흑인 문화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문화가 되게 단순화하고 고정된 이미지로 변형해서 그걸로 그 약간의 이제 비하하는 그런 어떤 그 모방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흑인들이 아까 위에 그 두 가지로 다시 이제 되찾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춤이 백인의 춤으로 이행할 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추는 춤을 이제 백인들의 춤으로 이행할 때 종종 의미 생성과 주체를 통해서 작동하는 권력의 장악, 그리고 의식과 관련된 번역 또는 모방적 번역이 일어난다. 하면서 어, 이게 이 얘기가 이제 쓰긴 했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이게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즈 위에 거, 그러니까 음악은 재즈가 이제 변형돼 온 원래 네네, 그게 흑인 영가, 뭐 흑인 예, 노동형 이런 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백인 음악이 되면서 음, 지금은 미국 음악의 주류가 돼버렸잖아.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음, 그때 이제 20년대, 30년대에는 이제 흑인들이 그냥 노은 거야, 저희들끼리 예, 노동하면서. 근데 백인들이 보니까 괜찮거든. 예, 리드믹하고 자기네들도 부르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흑인이 아니잖아. 그쵸. 또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 흉내를 내면 그렇게 하면은 그 사실 흑인들이라는 게 한과 그 자기네들의 예, 그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그 음악이 나오는 건데 예, 그게 얼굴이 검다고 해서 나오는 음악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백인들은 저희들이 얼굴을 검게 칠하면은 그 인간의 대표라는 게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의 기표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얼굴 껌깨치라고 이제 재즈 음악을 연주하고 피아노를 치고 뭐 색소폰을 불고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하면은 그게 마치 그 재즈 음악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시절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흑인들이 보니까는 저거 같지 않거든. 음악 같지도 않는데 얼굴만 껌깨치라고 우리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의 얼굴성을 드러내면서 어, 그 예, 맞아. 흑인들이 재즈 음악을 그 40년대, 50년대에 완전히 만들어낸 장악을 거죠. 하거든요.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백인들은 따라하는. 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백인 가운데 얼굴을 까맣게 칠하지 않고 그 재즈 음악의 본연의 자세, 그 우수성, 뭐 그렇게 블루스니 뭐 이런 그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배워서 이제는 재즈 음악에 참여하는 그런 백인들이 이제 50년대, 60년대 등장을 한다고. 아, 그리고
그 노래를 백인 여자가 또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히트하는 곡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백인하고 흑인하고 상관없이 재즈는 공통된 미국의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이제 등장을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 그 밑에 이게 뭐야 얼굴선 진정한 기호책의 의미 생성.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진정한 그러면 그러면서 이분이 진정한 기호계적 번역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진정한 기호계의 번역이 중요성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내가 어느 기호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앞에서 그 언어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어느 기호계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화행론적 분석을 통해서. 그것처럼 이제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것은 그 의미 생성과 해석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가 이제 의미가 생성이 되는 것과 그걸 해석하는 거는 서로 이제 이 아주 견고한 피부를 갖고 있으며 주체화를 가지고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혼합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그 의미 생성과 해석이 이제 주체화를 통해 가지고 더 그 강력한 어떤 혼합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예가 이제 춤도 그렇다는 거지. 그 네. 아프리카 춤이 지금 비보이 댄스가 아프리카 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흑인들이 잘한다고 그 비보이 댄스를. 그게 이제 음, 한국까지 넘어온 거지. 지금은 뭐 비보이 댄스 아마 한국의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게 한국 애들도 사실은 아프리카 그 춤을 체화했다고. 주체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럴 그랬죠. 때 그게 진정한 그래서 그 석주가 그 저기 비보이 댄스들 춤을 그 스맨파 음악할 때 도메스틱이라는 네. 이 노래로 제목을 정했잖아. 예, 그쵸. 그게 도메스틱이 이제 국산의 뭐 우리나라 국내의 그런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춤추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볼 때는 저게 우리 한국 춤이 아니다. 음, 비보이 댄스 저기 뭐 이렇게 막 군무 칼부무 하고 이런 것들 이거 음, 다 서양에서 넘어와서 그 우리가 흉내를 내고 그 광대들의 그 몸짓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 근데 그거를 갖고 엠넷에서 음악 방송에서 그걸 그 댄스 경쟁을 시키니까 음, 그, 그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거든. 아, 근데 이제 석주는 그게 왜 남의 댄스냐. 우리 애들이 완전히 그걸 소화를 해서 내 걸로 주체화를 해서 우리식으로 추는 댄스인데 그래서 아, 도메스틱 댄스다. 이 우리 8개 그 춤 경연에 참여하는 애들은 우리가 만든 우리 댄스를 갖고 추는 거지 서양 애들 흉내낸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도메스틱이라는 아, 작곡을 했다고. 되게 심오하네요. 그래서 그 8명, 8팀이 하니까 팔각정이라고 그 네. 안에 그래서 제목이 나는 내 춤을 추는 거야. 이게 남의 걸 흉내내는 게 아니야. 그런 그 가사가 이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라고. 흑인의 영가가 좋으면 그걸 백인이 주체화해서 자기 내면화해가지고 자기 음악을 하면 되거든. 음, 그러면은 그게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냥 얼굴만 검게 칠하고 나와서 춤을 추거나 무슨 흑인 노래를 부른다고 그게 흑인 음악이 되는 게 아니야. 흑인 춤이 안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흉내만 내지 말고 그러니까 얼굴성이나 무슨 그 대표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흉내만 내지 말고 완전히 내면화해서 내 걸로 만들면 그게 내 언어가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춤이 된다. 지금 들레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의미 생성과 해석이 이제
주체화를 통해 가지고 혼합체가 된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딱 달라붙어 떨어지는 혼합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야, 이 되게 좋은 어떤 지금 현대의 어떤 사람들이 그 가져야 되는 자세네요. 그 새로운 맞아요.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것을 계속 체화시키고 내 거화 시키는 그런 것도 되게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모방도.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나 인문학이 죽어간다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이 의미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네, 헤겔 철학, 니체 철학, 무슨 뭐 칸트 철학 이렇게 그거 기호 체계잖아. 그렇죠. 그거 흉내만 낸다고. 그 주체화하는 자기가 그 부분은 아는데, 체화해서 네, 한국적 상황에서 맞는 철학을 얘기를 해야 그게 우리한테 의미 있게 들리고 우리 철학같이 들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주체화 과정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후기 기포작용 체계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아, 남의 철학만 흉내내고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헤어스타일도 무슨 그 저기 칸트처럼 막 이렇게 멀리 기르고 한다고 그게 칸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그 왜 연극이나 이런 오페라 이런 거 보면은 하얀 그 왜 서양 그 저기 햄릿이나 이런 거 할 때 아, 네네. 양 같은 배우들이 거, 예, 그 이렇게 하얀 저기 뭐야 예, 가발을 쓰고 그 코르셋 옷을 쫙 입고 이렇게 나와서 뭐 노래 쫙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은 그게 우리께 되냐고. 그게 얼굴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흉내를 내는 식으로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그게 우리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거부감이 생기지라 오히려. 예. 결국 그 지금 다음에 고도화로 지층화된 기옥에 그 음. 되게 안정된 고도로 지층화된 기옥에서는 결국 이 의미 생성의 잠재적인 어떤 중심들과고 주체화의 잠재적인 점들이 계속 그 서로 크로스하기 위해 크로스되는 이 중요한 어떤 그런 거다라고 지금 뒤에 또 한번 설명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생성이 되고 주체화시키는 게 계속 그 기억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 밑에 아주 그 문장이 아주 그러니까 명령어로 돼 있구만. 인디언들의 제자 주입할 때 네, 그만둬. 너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 네, 의미를 내보내거나 해석하지 말고 실험을 해. 예, 실제 실험을 해. 해라 이거야. 너의 장소, 너의 영토성, 너의 탈영토화, 너의 체제, 너의 도주선을 찾으란 말이야. 이미 만들어진 너의 유년기와 서구의 기원에서 찾지 말고 너 자신을 기여화하라고. 여기 딱 예, 있네. 예, 문장이. 이게 내가 핵심 한 말이 여기 다 문장이더라고요. 있네. 예, 이렇게 딱 문장을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문장이 위의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험을 해라. 도주선을 네, 찾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기여화해라. 그렇지. 주체화하고 개인화해서 내 거를 만들라 이거지. 음, 그랬을 때 그게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내 언어가 되는 거지. 그, 남의 거 흉내만 내지 말고. 음. 그 결국은 이게 여기서 이제 시뮬라크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시뮬라크가 있는 거니. 시뮬라크르가 생성되는 거지. 예, 그 나의 어떤 네. 시뮬라크가 만들어지는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말고. 네. 되게 그리고 이제 그 화행론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발생적 성분하고 그 변형적 성분이 있는데 이 발생적 성분이 결국 뭐냐면은 이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언어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결국 새로운 기호와 의미를 만드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위의 방식은 처음부터 어떤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변형적 성분은 뭐냐면은 기호 체계들이 어떻게 변했든지 새롭게 창조되는지 기호의 체제를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편집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기존 체제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게 이제 새로운 기호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발생적인 거는 창조적이고 약간 창조적 과정인 거고, 여기는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호의 의미를 찾아내는, 이게 화행론의 두 가지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행론은 혼합된 기호를 본뜨는 반면에 변형적 화행론은 어, 변형의 지도를 그린다. 이게 지난번에 그 존재의 지도일 수도 있다라고 했고, 이제 혼합된 기호계는 현실적 창조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혼합된 기호계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혼합된 기호계의 의미는 기존의 기호들의 의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기호들을 단순한 결합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조성은 결여돼 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 혼합된 기호계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함축하지 않고 오히려 낳지 못한 조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호계에서 이제 이 표현의 형식화라는 게 있는데, 이 표현의 형식화라는 말은 이제 언어는 이제 초선형성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정의되는데, 이 형식화는 무슨 뜻이냐? 기호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의미를 전달하는 체계. 해서 뭐 어휘라든지 구문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그리고 언어의 초선형성은 언어가 단순히 기호의 나열을 넘어서 비선형 관계에서 맥락을 포함한 복잡한 의미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언어의 초선형성입니다. 이 선형성이라는 게 선형으로 이렇게 쭉 갖고 있는데, 거기에 초가 있으니까 비선형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복잡성이 이루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푸코 얘기가 나오는데, 푸코는 기호 체계들은 언어의 존재함수이다라고 하는데, 이 존재함수는 결국 다양한 랑그들을 지나가고 때로는 동일한 난간에서 분배되는, 그리고 구조와 혼동되지 않도록 특정한 질서의 통일성과 혼동되지 않으며, 구조와,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가로지르면서 이것들의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나는 언어의 존재함수다. 이게 그냥 용어 그대로 쓴 거거든요, 여기다. 말이 참 이렇게 알아들을 듯 말을 듯 합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이거다 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말은 뭐야, 분배가 지나가는 때 다양한 랑그들을 지나가고 때로는 동일한 랑간에서 분배되는, 그리고 구조와 혼동되지 않고 특정한 질서의 통일성과 혼동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들은 가로지르면서 이것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나게 하는 언어의 존재함수. 이, 이걸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요. 엄표행위이고, 엄표행위의 배치물이 결국 기호 체제들이다. 그래서 이 배치물이라는 거는 이 엄표가 있고, 이 암묵적인 전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서로 이제 그 사회에 합의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전제들에 의해서 화학론적 변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간에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약속된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변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 기호 체제는 뭐다라고 정의하기 어렵고, 이런 어, 그 엄표 행위하는 것, 암묵적인 전제, 그리고 그 화자와 청자 간의 어떤, 청자들 간의 화익론적 변수들을 다 고려한 이런 배치물이다라는 거죠.
이 배치물이 뭐냐? 이 배치물도 되게 저는 어디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체와 현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모여서 이루는 네트워크나 동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동적 시스템이라는 건 계속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변화하고. 이게 지금 뭔가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고 기호, 물질적 요소, 이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역사적 맥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이나 의미를 형성하는 어떤 구조를 배치물이라고 한다. 그 전에 했던 다양체하고 같은 네. 거예요. 배치물이. 아, 결국은 이게 배치물을 다양체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리좀식 그 기계 리좀식 기계. 그것도 배치물이에요. 아, 결국 들레즈가 얘기하는 최종 결과물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춘 예, 그 상태. 그러니까 사물들이나 그것들이 거기에 그 기호 아니면 아니 저기 뭐지? 네, 코드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규칙이잖아. 그 네네, 그쵸. 사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그 규칙을 코드라고 그러잖아. 네네, 그런 여러 개 객체들하고 코드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다양한 뭐가 서로 막 그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영향을 주면서 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체제, 큰 네네. 체제, 그거를 이제 배치물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양체라고도 부르고 리좀식 기계. 이좀체라고도 하고 어,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하나의 체제. 배치물이란 표현이 근데 되게 제일 알아듣기 힘들긴 합니다. 이, 왜냐하면 선이 이렇게 접속하면서부터 이제 기계가 형성되잖아. 네네. 그죠? 그러면 그 선들이, 어, 가서 지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고. 아, 막 혼동된 상태면은 그건 아까 뭐 평평한 선인가 뭔가 고른 선인가 뭔가 예, 고른, 그거고 예, 그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선들이 연결이 되고 그 어떤 아까 이제 뭐 박상호 박사가 저기 뭐야 특이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점에 이르려면 걔들이 하나의 체제를 구성한다고. 그러려면 각자 있어야 될 위치에 딱딱딱 이렇게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음, 그게 완성된 하나의 체제지. 아, 그게 배치물이에요. 근데 그게 고정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니좀처럼 막 서로 막 중심점도 없고 막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동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도 계속 작용이 일어나지만 하나의 에, 완성된 체제 역할을 하는 그 상태가 이제 배치물. 이게, 음, 다양체야, 다양체. 네, 그렇게 예. 이해하니까 딱 돼요. 근데 수학적 다양체가 아니라 이 저기 리좀식 다양체 리좀식 이런 다양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언어적인 그게 뭐 이렇게 약간 오해가 생기는 것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 이 배치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배치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상상하는 거하고 그 이분이 생각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석을 보고서는 야, 이게 되게 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큰 개념이죠. 상당히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왜 그 변형이 일어나도 잔여물이 남는다고 그랬잖아. 네, 그 잔여물,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알던 배치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기서 지금 바뀌었잖아. 변형이 일어났다고. 음, 그죠? 네네, 그렇지만 적절한 곳에
있을 곳에다가 사물들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또 배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배치물이라는 기존의 뜻과 완전 어긋나진 않잖아. 네, 그렇죠. 예, 그게 잔여물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언어가 연속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라고. 그러네요. 완전히 단절되면은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되겠지. 그렇지만 배치물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기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미를 확장하면은 이 둘레즈가 얘기하는 배치물이 뭐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지. 음, 일단 그 요 부분은 어쨌든 그 지금 그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치 어떤 시스템 서로 예. 연결되어 있는 그 모양 그 어떤 상황 그래서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상상하니까 그 좀 모습을 그려놓으면 지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예, 뭐 지도, 이게 다 같은 말들이거든. 그렇죠 그거를 이게 가시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누구한테 보여주려면. 그렇죠 그게 존재 지도고, 그게 도표가 되고, 지도도 되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도표나 지도는 고정된 거잖아. 이미 결과 확정된 거를 표로다가 정의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요새 맵, 나도 그 산타페에다가 지도를 음,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거든? 네, 그렇잖아요. 지도가 네, 옛날엔 한 권 책자로다가 프린트돼가 나오면 그냥 고정됐다고.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를 계속 하잖아. 음, 그런 지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끊임없이 변하는 지도. 음, 그러니까 여기 리좀식 지도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지도예요. 고정된 지도가 아니고. 도표도. 그러니까 도표나 지도나 똑같아. 그래픽하게 그림으로 그렸다 이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 배치물 또는 기계, 다양체 이거를 도식화해 놓으면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그게 지도가 되고 이거가 도표가 되죠. 되는 거예요. 음, 이, 이 단어들이 이제 좀 많이 그 엮이죠, 이제? 예, 엮이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조금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기계인데 요거는 제가 그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 배치물이라고 나오잖아. 네네 여기 배치물. 응, 추상적인 기계가 배치물이라고 나오잖아. 아니, 그 밑에. 네네 네 추상적인 맞아요. 기계 설명에 추상적인 기계는 배치물, 그리고 네, 배치물하고 가로 열고 절편화 두 개로 양분되기도 하고 네, 의미 생성과 해서 예, 그렇죠. 열거, 주체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개념이더라고요. 음, 우리가 공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 다 있어요. 예. 배치물에. 배치물이 기계라고. 어, 추상적인 기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배치물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탄력터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어쨌든 살짝 느리지만 차근차근 제가 준비해가면서 이 심도 있는 그 나눔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 얘기도 못 건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마 이렇게 이건 나달 해치듯이 왜 새가 예, 겨에 가서 뭘 먹으려고 그러면은 나달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예, 먹더라고.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책을 그런 식으로 읽는 것 같아. 네. 아니 제 머릿속이 나달이어가지고 음.
그걸 아니, 다시 좋아요. 재구성하는 거. 이게 지금 반기호 체계, 기호작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말과 다른 새로운 언어 체계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반기호 체계야. 요 집단 내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각자 개인들은 부기 기호 작용을 해야지. 이제 개인화, 내면화, 주체화 이런 거가 돼야 이제 이게 내 사고 방식을 바꾸는. 음. 근데 되게 그 어렵고 막 그 욕 가끔씩 막 읽다 보면 욕 나오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고 챗GPT에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좀 조금 의미가 나오는데 또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좀 또 다른 내가 잘못 또 봤네 이런 것도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니까 훨씬 더 좀 이해의 폭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는 한 장 넘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나니까 이제 뒤에가 한 장 한 장이 이제 좀씩 한 달락 넘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스무스하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경 교수님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듣기는 다 들었고요. 네. 뭐 그 인수분해를 이제 이차함수 인수분해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인수분해하는 것 같아.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들어가지고 배워서 읽으려고 그래 지금. 읽어서 아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3탄. 저한테 지금 바틀렉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빵 끝날 때가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는 시점으로 보고 제가 좀 바틀렉이 걸리지만 그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